자, 스페이스 레이더 TV입니다. 오늘은 우주안보의 이해와 분석이라는 책을 쓰신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엄정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주안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정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엄정식입니다. 스페이스 레이더 같은 저명한 우주 종합 포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작년 초에 발간한 우주안보의 이해와 분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그럼 우주안보의 이해와 분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서적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간단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책은 일단 책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개설서입니다. 즉 이 우주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좀 분석한 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우주안보라는 개념이 지금은 조금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에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작년 초,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구상하고 쓰게 된 2020년대, 한 4, 5년 전에는 우주안보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개념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독자들과 소통을 좀 하고, 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 전공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지만 또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군사전략학 교수로서 국가안보나 국제분쟁, 특히 미래전 연구 같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회가 돼서 군에 있다 보니까 국방우주 시스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기경보위성체계 등과 같은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주 무기체계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쓰이는 어떤 운용 개념, 작전과 그다음에 쓰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으로 보였던 활동들이 우주 안보라는 어떤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가 대표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주 개발이 한 3, 4년 전부터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그쵸. 그래서 그 속에서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좀 깨우칠 수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은 우주안보의 이해와 분석이라는 것처럼 이제 우주안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가장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개념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주안보 자체에 대한 개념도 사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표를 잘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는 우주 환경에 대한 세 가지 특징과 그 다음에 우주 안보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잘 호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알아야 이제 우주 안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립할 수 있다 이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주안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주안보는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주에서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내 활동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정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환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혼잡합니다. 여러 가지 우주 잔해물들과 자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해서 적대 세력, 적대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우주 자산이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또 아니면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군과 적군이 공존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매우 경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있는 congested, contested, comparative는 미 우주군에서 2019년도 정도에 우주 환경이 이렇게
혼잡하고 대립적이고 경쟁적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환경의 특징을 우주 안보와 연결시키면 이제 정확히 호응이 되는데요. 이 혼잡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뭐 우주 잔해물이나 자산들이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안전을 추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위협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적대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대 세력이나 기업들의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정을 통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안정 개념이 우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안보 그러면은 평화의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평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위협이나 적대적인 의도가 완전히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 북한에 그러면 무기를 모두 뭐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럼 남북한의 무기를 모두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모두 전쟁과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한 번도 무기를 내려놓거나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즉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신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정, 즉 어느 정도까지 나를 불신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위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위협을 위해서 어떤 무기나 어떤 수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알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을 위해서든 뭐 정보를 위해서든 안보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이건 안정적인 상태죠. 불안정과 불확실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우주 안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적대국의 그런 위협의 어떤 의도나 어떤 수단들의 범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건 안정적인 상태다. 그럼 이 안정을 위해서는 그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우주 시스템이라든지 그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우주 시스템이 반드시 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또 반대로 의도가 있더라도 수단이 없으면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겠죠.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확실한, 불안정성의 범위를 좁혀서 좀 더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안보의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우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민군 겸용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만든 기술이나 그 우주 시스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상대방의 관계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서로 갈등적이거나 싸우게 된다면 그런 우주 시스템들이 군사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문제와 좀 유사하긴 한데 용어의 문제가 있어서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말, 스페이스쉽, 스페이스 플레인, 스페이스 플라이트, 스페이스 비이클. 이제 비이클은 이제 밑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 비이클인데요. 이 네 가지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십시오. 대표님 한번 바꿔보시면. 우주선, 네, 우주 비행기, 네, 우주 비행. 네. 이게 비클도 사실은 약간 플레인이나 쉽이랑 비슷한 우주 뭐 장비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 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통 그냥 쓰면 이제 차량으로 많이 그쵸, 번역을 예,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이동 물체라는 그쵸, 거죠. 예, 예, 예.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는 모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우주 비행체라는 말로 통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건 뭐 제가 통일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주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그럼 위성이 우주선이냐? 우주선 하면 뭔가 날개가 달리고 좀 비행을 하는 그런 물체로 보이지. 위성은 그냥 궤도를 별다른 추진력 없이, 그러니까 자세 제어 정도 외에는 그냥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주선이라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콜롬비아어나 디스커버리어처럼 예전에 스페이스 셔틀 그러면, 그건 우주선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날개가 있고 없고의 유무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성이나 그런 스페이스 셔틀이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뭐 달로 가 있는 다누리나 아니면 달 착륙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용어로 좀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주 비행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스페이스쉽이나 스페이스 플레인 이렇게 뭐 스페이스 플라이트 이렇게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독자와 우리나라 그 연구가들이 같이 소통을 하려면 이 용어의 문제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책에도 다뤘고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맞습니다. 좀 용어도 개념이 어떤 명확히 구분되거나 통일이 돼야 이제 그 이해도가 정확해진다 그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하나 더 드리면 이 컨스텔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정말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나라 그 사전을 찾아보면 별자리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뭐 우주 관련돼서 처음에 천문학이 발전했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당연히 별자리로 썼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우주 시스템에서는 군지비성을 그쵸, 의미하는데 그쵸. 이 용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이 용어를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서 우주 개발 관련된 국내사가 이제 한 2020년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거의 모든 책을 이제 최대한 읽어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 나온 책도 이 컨스텔레이션을 별자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시스템에 대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 위성 별자리. 네네, 뭐 위성 별자리. 그러니까 오역인데요. 단순히 오역이라고, 물론 그 저자분께서는 뭐, 우주 분야의 원래 전문가는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주와 관련된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볼 때 갑자기 별자리가 나오는데 이해가 갑자기 좀 헷갈리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쓰신 분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썼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읽는 독자분들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 자체는 번역서가 아니라 이제 저서기 때문에 예. 또 번역서인 경우도 그렇게 번역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에 대한 부분, 이건 단순히 그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개념과 용어가 이제는 정립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우주 개발에 더 많은 젊은 분들과 어린 친구들이 이제 참여하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용어들에 대한 부분, 개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이제 사실은 그러면 책에는 이런 어떤 이런 컨스텔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표준적 제안도 좀 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첫 장을 열자 보면 용어의 문제부터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위의 문제인데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안보의 개념을 사실은 안전, 안정, 지속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실무에, 그러니까 뭐 우주 산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볼 땐 아니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분야에서는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안보 개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영역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거의 국가 산업, 그 다음에 국가 운영 전반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주안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국방 분야는 기본적으로 생존 전략을 이제 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 전략이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또 더 잘 살기 위한 번영 전략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명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많은 전쟁사를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그 우리 집단,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명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가치, 뭐 언어, 우리나라도 뭐 일제 강점기를 거쳤지만 뭐 언어라든지 정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훼손하는 경우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세 가지 원인, 이건 토마스 홉스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두려움 때문에 싸우거나 이익을 위해서 싸우거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 세 가지 안에 반드시 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 중에 일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좀 질문이, 아직 우주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 많이들. 네. 그럼 보실 땐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지금 미 우주군에서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주전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촉발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실 땐 우주에서 진짜 어떤 전투가 일어난다 하면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촉발 요인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우선 그 대표님 그 좋은 질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우주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이버 이유는 네, 사이버는 당연히 공격 중이고요. 꼭 사이버가 아니어도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를 이제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만 그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정을 위한 어떤 정보 네, 수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도 이미 시작됐다. 네, 이미 시작됐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기도 힘들었던 우주 공간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근접해서 의도하지 않게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현재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이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기 쉬운 부분은 글쎄요. 저도 생각은 해봤지만 아마 이익의 영역과 두려움의 영역이 같이 동시에 어떤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제 전혀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도는 없이 그 여러 기업들이 이제 우주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뭐 전쟁 무기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보기에는 우리 전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민간 기업이지만 그거는 기업이 아니다. 그쵸. 더 이상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가 공격을 그 위성을 민간 기업이지만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음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아니면 서방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 대해서 국가 수준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국방 전략이 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외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단순히 전쟁으로 그러니까 실제 공격을 통해서 해소를 한다면 국방 문제겠지만 네. 그게 그렇죠. 또 외교라는 걸 통해서 접근되면 네네. 그건 외교 연락이 그렇죠. 실제 현재 지금 뭐 되고 있는 스타링크를 뭐 끊느냐 마느냐 네. 우크라이나에게 네, 그거가 맞습니다. 결국엔 지금 뭐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외교 분야에서 지금 협상이 또 얘기가 진행되려고 보면 네. 또 약간 외교도 분명히 여긴 개입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 실제 공격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나 뭐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국가들도 다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또 그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공격을 해버리면 나중에 자국의 기업들이 운영하는 우주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이나 아니면 어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시스템은 사실은 뭐 많은 논란은 없지만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상 부문, 우주 부문, 링크 부문, 특히 사용자 부문을 저는 지상 부문에 포함시키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사실은 네 가지 구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주 시스템의 구분인데 여기서 유저 세그먼트가 사실은 그라운드 세그먼트에 저는 이제 그쵸, 포함을 시킵니다. 그쵸. 예. 근데 구분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구라는 것은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제로 공중 발사체 같은 것도 다 그라운드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상에서 지구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그라운드 세그먼트로 보는 것이고요. 지구 안에 있는 건 그라운드 네. 세그먼트, 그다음에 우주에 있는 것은 그렇죠. 스페이스 세그먼트고 네. 연결고리는 네, 링크고. 네. 이렇게 네. 보면 사실은 이거를 지구로만 놓고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이걸 달로 가지고 봅시다. 그럼 달에서도 달 궤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라운드 세그먼트고 거기에 또 스페이스 세그먼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 아닙니까?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그 자체가 스페이스 세그먼트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펑션, 기능이 중요한 것이죠. 그라운드 세그먼트가 그 땅에 붙이고 있는 거는 그러면 달에서는 그라운드 세그먼트를 볼 수 있고. 네, 그런 우주 시스템, 스페이스 세그먼트를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그라운드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요런 그 시스템을 한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국제정치학 전공이고 사회과학자이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 더 어프로치 할 때는 이런 우주 지정학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지정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정학이라는 것 자체는 지리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즉 어떤 과거에는 땅이죠. 대륙을 차지한 국가가 더 정치적 영향력이 세다. 네. 아니면 해양도 일종의 공간입니다. 해양이 알프레드 마한 같은 해양 전략가는 해양을 차지하는 국가가 더 영향력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주 지정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아직 많이 공론화되지는 않지만 우주에 무슨 땅이 있어? 우주에는 바다도 없는데 네. 하지만 우주 자체를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간을 먼저 선점하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은 제가 이제 그 공군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미국도 공중이 우주와 더 가깝기 때문에 공군 아니면 공중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집단이 우주를 컨트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와 공중은 사실은 많이 다르고요. 오히려 우주와 해양이 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은 일단 공중에서는 멈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다 지상에 내려와야지 또 지상으로부터 보급이 돼야 되고 뭐 사람이든 기름이든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해양은 거대한 뭐 항공모함이나 배로서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씩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 지점에서 한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려면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가 궤도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우주정거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주인이 계속 머물고 있고 또 그 머무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공간, 시스루나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공간 안에 더 많은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무인이지만 나중에는 유인 체계 또 무인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체계도 우리가 통제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스템이 어떤 우주 지정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간으로서의 우주인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조금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이제 군사 전략으로서 현대 네, 전략으로서 네, 보면 우주에도 지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의구심이 네, 들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바다도 없고 바다도 아니고 그다음에 땅도 아닌데 네. 정치적 이제 지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고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우주개발 초창기에는 이제 각 궤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뭐 이 정도로 위성의 목적을 설명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정지궤도는 중궤도 저궤도보다 더 멀리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중력장을 표현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어떤 중력에 의해서 물결이 치거나 아니면은 더, 어떤 중력을 가진 천체에 더 가깝게 가거나 멀리 가는 거에 따라서 우주 시스템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라그랑주 포인트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그쵸. 특별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우주 시스템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우주 작전을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공간들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역시 달 기지 경쟁입니다. 전쟁이 달 기지를 두고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 기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달과 지구 사이의 여러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됩니다. 시스루나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선 달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민간 달 탐사 기업들이 두 개나 달 착륙에 시도해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좀 불안정하게 실패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달에 착륙을 했던 것은 모두 달 앞면입니다.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달 앞면, 우리가 달을 보는 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달 남극이나 달 뒷면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달 뒷면에 유일하게 착륙한 현재 국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 착륙을 했고 또 달 뒷면에 샘플까지도 가져와서 분석도 맞춰서 기존에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모르던 우주과학 지식 새로운 그렇죠. 사실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달 착륙을 하다가 이제 엎어졌죠. 예, 엎어졌던 인투이스 머신스의 예. IM-2 예. 아테나 예. 그 탐사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패는 했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건 뭔가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인데, 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인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착륙을 했겠죠. 착륙 이후에 미션까지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네, 계획대로 이제 착륙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탑재체들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하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엎어졌어요. 네, 네. 참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아쉽긴 예, 합니다. 네, 착륙을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탑재체가 있는데 나오겠죠. 네. 이제 분리가 돼서. 요 탑재체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과거 핸드폰 기업이죠. 노키아와 같이 개발을 한 일종의 그 보시면 로버네요. 네, 로버인데 얘가 긴 안테나를 이제 세웁니다. 대표님 이게 뭘 하는 탑재체? 와이파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잘 아시네요. 이게 이제 달에서 그 신호가 잡히나? 예, 예. 저 5G급 그러니까 LTE급 그 무선 통신을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착륙선과 이제 네.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네,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시는 두 번째 탑재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동을 하면서 중계 라우터 같이 네, 하는군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다른 애들이 나오면 얘가 또 이제 저거랑 연결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본에서 만든 그 탑재체죠. 아주 그 장난감 같이 작은 건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탑재체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로켓인데? 네, 일종의 이것도 그 로버긴 한데 이게 점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퍼라고 부르는데 네, 점핑을 하면서 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굴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착륙을 했다가 또 점프하네? 네, 또 다시 점프를 합니다. 점프. 메뚜기 같은 방식인데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보통 그 크레이터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바퀴 달린 게 못 가는 네.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탐사하는 그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목표로 하는 크레이터 인근에 가서 먼저 착륙을 마지막에 하고요. 여기서 이제 크레이터 안으로 다시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아, 들어도 가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 다시 또 나오나요? 네네. 그 안을 촬영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들어가서 찍는 네, 사실은 이게 성공을 했다면 네. 최초로 크레이터 안에서 음영진대를 착륙해서 직접 들어가서 가서 들어가서 착륙해서 찍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사실 다시 나오는. 이게 그 안에 물이 있을 수, 그러니까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네. 사실 이 영구 음영 크레이터 안이 궁금해하는 건데 이제 네. 그걸 직접 지금까지 못 들어가 봤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직접 들어가는 게 네. 저걸로. 그다음에 이제 본체에서는 또 이렇게 드릴을 이용해서 달 표면에 어떤 그 샘플을 또 네. 얻어오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미래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강대국들이 우주 경쟁을 한다는 점, 그다음에 민군 겸용 기술이 활용된다는 점, 또 방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주안보에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데요.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남북한 우주 경쟁? 지금 우주 경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군사용 위성들을 남북한이 발사를 했다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군 정찰 위성인 425 위성의 1호기와 그다음에 북한 군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교차하는 장면. 왼쪽 화면인 네, 거죠? 왼쪽은 그냥 약 5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 정도 교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 만리경 1호가 이제 지구를 지나갈 때 대략 커버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촬영 가능한 그 범위.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촬영은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상도나 성능의 문제지. 그쵸, 네. 범위는 된다.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북한도 당연히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안보 측면에서 그렇죠. 무시를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그 러시아 루치 정지궤도 위성이 이제 다른 위성들에 가까이 근접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50km 정도까지 접근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북한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러시아 루치 위성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나 정보 획득 아니면 위성 파괴나 방해 이런 활동을 충분히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남북한의 우주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의 우주 그 개발은 북한의 이런 식의 그 WMD 그 다음에 핵 미사일에 대한 사전 탐지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우리나라 현재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그 탄도미사일 탐지에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안보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주 자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출력 그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나 레이더 감시 체계까지 발전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우리가 전략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넓게 레이더로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네. 우주 자산을 보는 게 이 모든 것은 지상 기반 우주 물질 감시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더 발전해서 우주 기반,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에 그런 것들을 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올려서 하는 게 요즘 이제 제일 각광받고 추진이 네. 되고 있는 게 이거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술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또 수익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방 분야에서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 또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출발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 많이 논의되진 않았는데 해양 분야에서도 이런 우주 자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IS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선박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군용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선박은 없으니까요. 군 선박은 이런 위치를 네, 안 하나요? 네, 왜냐면은 군용이 작전을 할 때 자기 위치를 드러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박은 군함은 그렇지만 군함도 이런 것들을 안전을 위해서 평시에 발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전에 들어가면 발신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민간 상업 선박들이 발신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는 몰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 군함과 우리 군함이 서로 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끄는 순간 위치를 왜냐면 이렇게 왔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가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AIS를 끄고 다시 켜는 순간 사이에 이 함선이 적함이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위치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위성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 감시 같은 위성 기반 해양 감시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MDA라고 하죠. Maritime Domain Awareness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무리 AIS를 끄더라도 그 선박 자체가 그 방사하는 전파가 있습니다. 그 신호 전파를 RF라고 하는 그런 신호 전파를 위성이 탐지한다면 사실은 IAIS를 끄더라도 어느 위치에 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AIS로만 파악한 일반 선박들의 그 위치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는 별 선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호 정보를 파악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이 주황색 표시처럼 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보통 군 관련 장비, 그러니까 배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왜냐면 뭐 중국에서 불법 조모선이 AIS를 끄는 경우는 있지만 그쵸,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는 아니고요. 남중 국해인데 이런 곳에서 중국 서적 선박들이 AIS를 끄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RF 위성 수진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 우주 경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이게 현재이자 미래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북러 그 전략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쵸. 실제로 북한도 우주개발법을 2022년 그 개정해서 김정은 시기 우주 개발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뭐 우리는 자주적인 행동이다. 그 다음에
국제법을 우리도 존중하면서 또 다른 국가가 부정행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을 이제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곳을 통해서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 지원, 그다음에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 그쵸. 위성체와 지상국에 대한 부분을 좀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북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한반도를 지나는 공간에서만 그 송시수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지구상의 러시아 지상국, 그다음에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지상국과 북한도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북한 위성에 대한 정보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도 앞으로 가능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우주 경제 영역이자 앞서 말씀드린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뭐 국방 문제 다 연결된 건데요. JCO라고 해서 민군 합동 작전 셀, 저 이제 화면상 뒤에 이제 저 현수막에 네. 붙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 우주군이 주도하는 민군 합동 작전 셀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아마 내년 올해 말부터는 같은 협력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국방 분야에 필요한 우주 정보를 민간 우주 기업의 정보를 사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미국 상업적 우주 정보 데이터를 네. 우리나라 군이 산다고요? 일단은 미 우주군이 그것을 미 우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삽니다. 사서 활용합니다. 미군이. 예. 그리고 다른 우방국도 이렇게 참가 의향에 들어가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군, 미군이 쓰는 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네, 산다고요?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정보 그 기업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구매가 안 됐었군요. 네네. 뭐 개별적으로는 접근하면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더 검증받은 기업,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과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쉽게 정보를 컨택을 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우주 안보의 이해와 분석 이 책 누구에게 좀 추천을 해보시겠어요? 네, 우선 개설서라는 목적에 맞게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다만 보통 우리가 우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처음 만나는 책들이 보통 천문학 책입니다. 물론 천문학 책도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데 네. 저는 이제 우주 안보 아니면 우주 개발을 가지고 뭔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익을 내본다던가 아니면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기여를 좀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주 외교와 관련돼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 이런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한 작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본다면 우주 환경에 대해서는 천문학 책을 먼저 보시고요. 또 물리학 책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어디까지 해볼 수가 있는가를 좀 상상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써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빠르게 정말 진행되고 있는 우주 개발, 특히 안보 쪽도 있지만 경제 쪽도 다 포괄되어 있는 어떤 되게 종합적인 개론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정말 그 개론서지만 포괄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그 토크에 참여해 주신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 우주안보의 이해와 분석 구매 링크는 제가 댓글창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